그럼 북한이 한국 선제 공격할 가능성은 있나요?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전면전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한반도에서 제2의 6.25 전쟁이 일어난다면 전후방이 따로 없습니다. 정량평가로 보면 북한은 압도적입니다. 김정은 생전에 북한 체제 붕괴 가능성이나 시간 문제라 생각합니다. 시간 문제고 결국은 이 북한 체제에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김씨 일가가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요즘 이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남북한도 안보 이슈가 굉장히 좀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북한의 무력 도발 엄포라든가 계속되는 도발은 사실 몇 년 전부터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6.25 이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크냐 작냐의 문제인데 이런 도발 북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나라? 일단은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한 언동이 심상치 않습니다. 작년 말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강력한 말폭탄을 김정은 입에서 쏟아내고 있는데요. 일단 보시면 지난 연말에 그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교전 관계로 규정하고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하라고 인민군에게 주문을 했고요. 실제로 한 말이라는 거죠. 이제 실제로 그런 워딩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8일에도 한국을 주적으로 가리키면서 전쟁을 피할 생각이 없다. 이런 말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한국을 지금까지는 남조선이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이라고 의외로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게 한국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제 평화 통일의 대상이 아닌 그냥 정복의 대상을 여기겠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또 보면 북한의 국가의 애국가에서도 삼천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수강사 삼천리인데 이 삼천리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교환을 대체를 했고요. 이거는 선대의 유언이라 북한 지금까지 통일을 국가 전략을 하나 삼았는데 더 이상 평화 통일을 하지 않고 남북한의 통일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만 하겠다 이런 뜻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뭐 미사일 발사도 하고 인공위성 발사도 하고 이런 탄도미사일 발사를 올해 8차례나 했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전차부대는 유경수 사단이라고 해가지고 6.25 때 평양, 서울을 점령했던 제1착으로 들어왔던 부대에서 북한에서 상당히 인민군 중에서 높이 평가하는 부대입니다. 전차부대, 공수부대를 또 훈련에 참가했고요. 그리고 또 이런 훈련 참가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전쟁 준비, 이런 호전적인 언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좀 심상치 않다는 그런 감이 들게 됐죠. 그렇다면 북한이 왜 이런 언동을 또 계속 이어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저는 북한이 진짜로 한국과의 전면 전쟁을 치르려고 김정은이 이런 말을 쏟아낸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만약 북한이 진짜 전쟁을 한다면은 군사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습이지 않습니까? 기습이죠. 기습이라면 적이 경계심을 약하게 만들고 방심하게 만들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호전적인 언동을 한다는 것은 한국 경각심이 높아져가지고 경계태세를 올리겠죠. 그럼 기습의 이점에서 좀 사라지게 될 테니까. 북한 인민들을 뭔가 세뇌시키기 위한 뭐 그런 목적도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크게 뭐 한탕을 저지르기보다는 체제 내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 안방을 먼저 단단하게 단속을 해야겠다 이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정부 당국 얘기 들으면 북한이 최근에 러시아에 포탄이랑 미사일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가로 기술 들어오지만은 석유와 그러니까 연료와 그다음에 식량도 물물견 형태로 들어왔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가 있다 하는데 당장 북한 경제에 아주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이게 북한 경제가 어려웠던 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계속 누적된 또 상황이고 그리고 또 최근에 뭐 평가에 따르면 1, 2년 전에 외환 보이고도 거의 바닥을 쳤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북한 주민들의 반발을 좀 억누르고 전쟁 분위기에서 체제를 단속하는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이렇게 전 세계적인 냉전 구도가 이렇게 점점 고착화하고 있는데 이럴 때 계속 이렇게 도발을 통해서 갈등 양상을 부풀리면 나중에 미국과 협상해서 판돈을 크게 키워가지고 더 크게 먹지 않을까 이런 또 전략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의 적을 만들어야지 안에가 좀 이제 뭉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목적도 있는 것 같은데 북한이 뭐 남침을 하면 3에서 5일 안에 한반도를 점령하는
전쟁한다라는 뭐 시나리오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예, 북한판 작계 작전 계획이죠. 네. 이거를 단기 속결전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 351이라는 숫자가 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걸 어떻게 정했냐면은 전쟁이 만약 네. 제2의 6.25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네. 발발하게 될 경우에는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이 증원 전력으로 도착합니다. 그러면 그렇죠. 도착해서 남쪽에부터 올라가 차근차근 올라가서 반격하고 그럴 텐데 증원 전력이 도착하기 전에 네. 북한이 한국 전체를 점령하거나 아니면은 자기네 정치적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어느 정도 서울 2 플러스 알파 지역을 점령하고 전쟁을 끝낼 수 있을 정도까지 한다면은 빨리 어느 정도까지 신속하게 전진을 해야겠다고 북한군은 느꼈을 테고 그러기 위해서 북한은 나름 준비를 했습니다. 그 휴전선에서 100km 이내 굉장히 남쪽이죠. 그러니까 사리원에서, 그러니까 황해도 사리원에서 강원 통천 요 선 이남에 전 병력의 한 70%, 그다음에 포병 전력의 80% 전진 배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사시에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밀고 내려와가지고 최대한 남쪽으로 내려가겠다는 게 북한군의 의도입니다. 그러면 그 시나리오는 실제로 좀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북한의 의도와 다르게 이제 현실은 또 다른 영역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거는 북한의 작계이고 북한의 작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은 한국과 미국이 연합군 체제지 않습니까? 한미 연합군의 뒤통수를 때리는 거. 그러니까 기습적으로 때릴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러면은 한미의 정보망이 생각보다 되게 촘촘합니다. 그렇죠. 제가 일전에 그 주한미군 사령관 폴 라카메라 사령관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CP 탱고라는 비밀 벙커를 한번 들어가 봐서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라카메라 사령관이 저한테 상황실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은 한반도와 한반도 주변에 언더워터, 수중부터 유니버스, 우주까지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기자님도 보신 건가요? 그 화면은 저한테 보여주겠습니까? 물론 가리면서 사실 거기서 볼 수 있다. 예, 여기서 볼 수 있다고 되게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부 시설은 같은 동맹국인 한국 고위 군 인사나 정부 관계자에게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별한 경우면 허용하는 그런 시설도 있다고 합니다. CP10과 안에. 하여튼 군사위성을 비롯해서 촘촘한 정보 감시망을 깔아놨기 때문에 북한이 이 감시망을 피해서 전쟁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전쟁이 바로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하려면은 병력도 필요하죠. 그렇죠. 포탄도 필요하죠. 네. 연료도 필요하죠. 그다음에 각종 물자를 다 모아놔가지고 그것도 전방에다 갖다 놓고 그렇죠. 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움직임들이 그렇게 금세 드러날 수도 있고요. 안 그래도 그 질문 드렸는데 북한의 선제 공격을 한국이 얼마나 빨리 눈치채고 대응할 수 있는지 사실 우리나라가 뭔가 북한을 먼저 침공할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우리나라 강하다 하더라도. 그렇죠. 아마 그건 전쟁이 불가능한 난다면 일입니다. 북한이 우리를 선제 침공할 텐데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북한이 재래식 무기도 뭐 낡았고 뭐 불발탄도 많을 거고 하지만 어쨌든 먼저 그렇게 다량으로 쏴버리면 우리가 피해를 받을 테니까 이거 우리가 과연 얼마나 눈치를 빨리 챌 수 있을까 되게 중요한 여건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를 사전징후라고 있습니다. 사전징후가 한미가 같이 매년 업데이트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전방에 병력들이 어떻게 모이냐, 뭐 열차 간격이 어떻게 화물 열차의 운행이 잦아지냐, 뭐 이런 사전 징후 리스트를 매년 업데이트해서 거기에 맞게끔 체크를 합니다. 매일 체크를 하는데 이 사전 징후 리스트 매년 체크를 하면서 그거를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 한 7개 정도가 됐다 그러면은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실제 그런지 모르겠고. 그러면 전쟁 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대비 태세를 높이거나 이런 사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예전에는 한 달 전에는 북한이 예를 들어서 한 달 후에 전쟁을 이렇게 생각했다면 지금 정도면은 사전 징후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였다는데 북한도 한미의 그 정보 감시망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나름대로 기만 술책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그 예보 시간이 짧아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확한 상황은 국가 기밀이라서 제가 알지는 못하겠지만 대략 우리의 입장에서 일주일에서 2, 3일 정도 전에 사전에 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네. 그럼 북한이 한국 선제 공격할 가능성은 있나요? 뭐 단순한 도발이나 이런 것들 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면전을 일으키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거는 뭐 제 생각이고 북한에 또 필요해서 언제든지 전면전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김정은의 판단에 달려 있겠죠. 그냥 높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전부터 우리는 뭐 그런 거 없을까 생각하지만 이제 세계 곳곳에 막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게
절대 안 벌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은 또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김정은이 네.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북한이 한국과의 전면전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서 있는 순간 그런 결정할 텐데 그런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미국이 개입할 것이고, 예, 만약 북한이 핵전쟁을 벌인다 하더라도 미국과 북한의 핵 무기의 그 전력 차이라는 거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정권의 멸망인데 빨리 무너지냐, 빨리 멸망하냐, 늦게 멸망하냐 그 차이인데 과연 북한이 그 자기네 정권의 안위까지 걸면서 모험을 할 수 있을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북한이 한국 선제 공격하면 좀 어떤 일이 벌어지고 북한은 어디부터 공격하는 걸까요? 이런 일은 또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은 만약 한반도에서 제2의 6.25 전쟁이 일어난다면 전후방이 따로 없습니다. 북한은 일단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포병 전력으로 전방의 주요 군사기술을 공격할 뿐더러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타격할 것입니다. 수도권에다가 노리고 있는 방사포도 있고 그다음에 장사정포가 있습니다. 무차별 포격을 통해서 수도권에 혼란을 일으켜서 한국이 적절하게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물론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많이 확보하고 있지만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많이 보유하기 때문에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후방에 있는 주요 군사시설들을 공격할 텐데 그걸 또 그냥 재래식 탄두로 사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공군기지는 화학탄 탄두를 써가지고 활주로를 오염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독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은 전투기나 이런 군용기를 띄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들의 아까 말씀하셨던 그 3일에서 5일 안에 한반도를 석권하겠다는 작전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될 경우 막히는 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는 전술핵 탄두까지 사용하면서 뚫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북한이랑 한국의 병사랑 무기에서 기술력은 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현재 예. 상황에서는. 정량평가로 보면 북한은 압도적입니다. 일단 국방부에서를 제가 이렇게 대충 보겠습니다. 국방부에서 나온 내용에 따르면은 병력수와 무기수에 대해서는 한국이 북한에 대해 뒤집니다. 그러니까 전체 병력수는 국군은 50만 명, 북한 인민군은 128만 명입니다.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2배 이상 정도 되군요. 그리고 육군만 보더라도 36만 명과 110만 명입니다. 거의 3배 정도 되죠. 전차는 2,200대와 4,300대, 야포는 5,600문과 8,800문입니다. 해군의 경우에는 한국이 7만 명, 북한 6만 명인데요. 한국의 이 해군 숫자에는 해병대 2만 8천 명을 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함정수로 본다면 90척과 420척, 그리고 지원함정은 20척과 40척, 잠수함은 10여 척과 70여 척. 공군은 한국이 6만 5천 명, 북한 11만 명이고요. 전투기가 410대와 810대 이 정도입니다. 정량평가로 보면 한국이 많이 뒤지죠. 그리고 근데 정성평가로 보면은 좀 결과가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특히 해공군 전력은 정말 구닥다리입니다. 정말 낡았고요. 움직이는 게 아주 신기할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가장 최신 전투기가 미그 29인데요. 미그 29만 하더라도 1980년대 러시아에서 가져온 거고요. 근데 한국의 최신 전투기가 뭡니까? F-35A 스텔스 전투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그 29를 제외한 북한의 대부분의 전투기들은 60년대, 70년대부터 굴려왔던 거고, 그리고 뭐 북한의 잠수함이 아까 70척에서 한국의 거의 7배에 달한다는데 북한 잠수함들은 대개 수중의 경운기라고 불리는 로미오급입니다. 수중에서 너무 소음이 커가지고 금방 드러난다고 그러죠. 네. 그리고 우리가 북한군보다 장비나 훈련에서 더 많이 하고, 북한은 전차를 많이 갖고 있지만은 그걸 훈련할 수 있는 연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두 번 전차 시동을 켤까 말까 한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평가로 보면은 우리가 그 정량평가에서 뒤진 부분은 상당히 보충하고, 거기다가 또 주한미군과 또 들어올 수 있는 증원 전력까지 한다면은 오히려 더 앞선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리 기술을 뛰어나도 또 숫자 앞에 장사가 없는 건데, 북한이 한국 공격할 때 수많은 재래식 무기로 공격하면 정말 좀 다 막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백 발, 수천 발 쏴버리면. 그렇죠. 그게 이제 큰 문제인 거잖아요. 숫자 앞에서 장사가 없다는 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세를 잘 막아놓고 또 일부 반격을 통해서 잃었던 영토를 상당히 되찾았지만은 최근의 양상을 보면은 러시아의 공세에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러시아가 포탄을 10,000발 정도 쏘는데 우크라이나가 거기에 대응해서 2,000발 정도로밖에 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에 전략적 요충지인 아우디이카를 러시아한테 내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재래식 전쟁에서는 숫자가 나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남북한의 그 격차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격차보다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북한한테 양에서 뒤지는 건 맞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꿀리고 뒤처지지는 않는다. 이런 게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자, 그럼 북한 군사력이 예전에 한국보다 강했던 시절이 있었을 텐데 한국에 비교해서 계속 처진 이유는 결국에는 경제력이 무너졌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북한은 기본적으로 병영 국가입니다. 1960년대부터 김일성이 4대 군사 노선을 내세워서 GDP의 적게는 4분의 1 이상을 군사력 건설에 투자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60년대, 70년대는 한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군사력을 보유할 수 있었는데 결국 그게 경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군수에다가 집중하다 보니까 민수 산업이 떨어지고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결국 경제도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냉전이 끝나면서 거의 특혜를 받아왔던 뭐 원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소련으로부터 특혜성으로 원유를 싸게 받아올 수 있는데 그런 기회도 없어지고 결국 경제가 하락하면서 아직도 4분의 2 이상을 GDP의 4분의 2 국방부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보면 적은 거죠. 자, 그럼 북한 전력 중에서 핵무기를 사실 가장 무서워하는 건데 좀 이따 핵 얘기는 다시 여쭤보고요. 핵무기 제외하고 가장 무서운 건 뭔가요? 화학무기와 생물 무기입니다. 생화학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핵무기와 방사능 무기를 다 합쳐가지고 MBCR이라고 합니다. 뉴클리어, 바이올로지컬, 케미칼, 그다음에 레디오 액티브, MBCR이고 이런 걸 또 묶어서 대량 살상 무기라고 하는데요. 북한은 1961년도부터 생화학 무기를 개발했고요. 그 생화학 무기 북한이 개발하는데 그 중심이 된 인물이 리승기 박사인데 교토대학을 나온 천재 화학자인데 6.25 때 납북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건너서 북한의 화학무기 개발에 일조를 한 인물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북한은 그래서 61년도부터 끊임없이 생화학 무기 개발에 열을 올려가지고 국방백색 때르면 대략 2,500톤에서 적게는 2,500톤에서 많게는 5,000톤 가량의 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탄저균, 천연두, 패스 등 다양한 생물 무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화학 무기를 실전에 사용한 경우가 있죠. 2017년에 김정은의 그 배다른 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VX라는 그 신경안전제에 의해서 암살이 된 적이 있죠. VX는 그 10mg의 피부에 닿아도 사망할 정도로 아주 독한데요. 이런 물질을 북한이 상당히 보유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면제한이 벌어질 경우에는 북한은 이런 생물 무기와 화학 무기도 민간인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쓸 각오가 돼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북한은 반대로 한국의 무기 뭘 가장 무서워하나요? 북한이 의외로 한국의 무기들을 많이 들어옵니다.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으면은 북한의 그 국영 매체라고 하죠. 북한은 모든 언론 매체가 다 국영이니까 북한의 국영 매체가 어떤 무기를 많이 비난하느냐 그걸로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가장 많이 비난하는 건 F-35A 스텔스 전투기인 라이트닝 2입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의 현재 방공 체계로는 F-35를 탐지할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틈만 하면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북침의 대문을 여는 무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적대 행위, 노골적인 도전, 그리고 F-35A가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들이는데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업그레이드가 제대로 안 되든지 아니면 결함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그래서 결함투성이, 혈센 낭비 이런 또 비난도 퍼붓고 있습니다. 그만큼 두렵다는 뜻이겠죠. 한국이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 GFP였나요? 거의 군사력 5위 정도 이제 한 단계 올라가서 원래 6단계였는데 5위 되는데 그래도 한미연합이라는 이 미군의 도움이 필요한 건가요?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고차원적인 질문인데요. 일단은 쉬운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 GFP 이거는 시차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기서 군사력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은 인구, 장비, 재정, 자원, 지리, 사회기반시설 이런 거로 매기는데 사실 이게 실질적인 군사력을 많이 반영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순위를 나름대로 어느 추이가 있다 재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이거를 어떤 학술적인 목적이든지 아니면 실제 우리의 군사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좀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도 세계 10위권 이 안에 드는 군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국방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이고요. 그런데 또 현실을 또 냉엄하게 따져봐야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미국과 러시아, 중국 정도는 자주국방을 하겠고요. 이들은 핵 무기도 나름대로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강대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유엔 상임 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은 자주국방을 하냐? 프랑스와 영국은
나토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동맹국이자 그다음에 집단 방위 체제를 하고 있죠. 사실상 자주국방을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그 집단 방위 체제에 기대고 있다는 거죠. 인도를 보시죠. 인도만 해도 상당히 지금 전 세계 제1의 인구 대국인데 인도는 동맹까지는 아니지만 쿼드라고 해서 미국, 인도, 일본, 호주 이 4개국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국적인 안보 협력은 일종의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전 세계 최강 대국의 미국도 요즘에 강조하는 게 통합 억제입니다. 통합 억제는 뭐냐면은 동맹국가, 우방국과의 관계를 안보 협력을 강화해서 적의 의도를 사전에 분쇄하자 이런 얘기고요. 또 우리가 세계 10위권 안에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도 미국이 도움 필요한 게 미국의 확장 억제입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했고 그렇죠. 우리는 핵을 현재로서는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하려면 미국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핵우산을 씌워집니다. 이 핵우산을 확장 억제하려는데 그런 점에서도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게 사실 근데 핵우산이라는 표현이 잘못 들으면 핵을 쏘면 이걸 뭔가 막을 수 있는 뭐 방어막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죠. 사실 핵우산이라는 게 여기가 핵이 쏘게 되면 여기도 핵이 있으니까 이걸로 억제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근데 핵우산이라는 게 그 미국이 말하는 확장 억제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했듯이 미국의 동맹국이나 미국이 우방국에 생각하는 국가를 핵으로 공격할 거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해 주겠다는 그래서 그런 핵 공격을 사전에 막는 게 있고요. 둘째는 뭐가 있냐면은 미사일 방어도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에 하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어떤 그런 첨단 기술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김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뭐 쟤네들 때리면 내가 더 아프게 한 대 때려주겠어. 이런 위협으로서 미리 막는 것도 있지만 쟤네들 때렸을 때 한 대 딱 막아주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11월에 미국 대선이잖아요. 북한은 트럼프와 이제 바이든 어느 분이 당선되길 좀 원하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는 확률이 점차 지금 높아졌는데 뭐 북한과의 관계는 더 안 좋아지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안 좋아지겠습니까? 북한은 전 세계에서 트럼프의 재선을 바라는 국가가 여러 있겠지만 북한인과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만큼 트럼프의 당선을 바라는 사람이 없겠죠. 국가도 없겠고요. 당연히 호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트럼프 일기 때 미북 협상, 북미 협상을 통해서 북한은 제재를 풀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그때 못 풀었던 제재, 그 다음에 북미 수교, 그리고 또 대규모 경제 지원을 단 한 번에 받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또 뭘 하겠습니까? 주한미군 철수 내지는 축소, 또 한미연합훈련의 축소 내지는 폐지 이런 걸 또 정책으로 내걸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받아올 게 너무 많은 겁니다. 행복한 고민에 빠지겠죠. 북한과 전제 시 만약에 한국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뭘까요? 역시 한미연합이라는 그 동맹 미국인가요? 가장 필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북한의 그 전쟁 증거를 빨리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대비 태세와 경계 태세를 높이는 게 가장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미국의 확고한 확장 의지 이거는 우리 정부가 끊임없이 미국한테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 귀찮다고 할 정도로 요구됩니다. 미국이 물론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공약으로서 약속한 것이겠지만은 그것을 또 실제로 지켜지는 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바뀔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그렇죠. 그리고 또 핵무기의 발사 버튼 누를 수 있는 권한은 미국 대통령만 갖고 있습니다. 누구도 갖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미국 의회도 군사나 외교 안보에 대해서 권한이 센데 핵무기 발사 버튼은 미국 대통령만 누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끊임없이 재확인하도록 요구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제 북한의 세습 독재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3대까지 온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어질까? 사실은 이런 세습 독재가 이제 아들이 손자 뭐 이렇게 물려받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긴 쉽지 않은 거잖아요, 원래는. 쉽지는 않죠. 근대 이전의 왕조 시대는 뭐 세습이라는 게 상식이었고 그러나 근대 이후에는 전 세계에서 세습 독재가 있었지만은 3대까지 세습한 경우는 북한이 유일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전무하면 근데 그만큼 그게 어렵다는 거죠.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인데 북한이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냈던 것은 뭐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없지만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제 북한의 김주애가 국영 매체 전면에 내서면서 존귀한 분 뭐 이렇게 김일성이 뭐 계승
유전 뭐 이런 거를 강조하는 거 보면은 4대 세습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그 김정은이 딱 김주애를 좀 공식 후계자로 봐야 하는 건가요? 글쎄요. 일단은 우리 정부 당국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든지 통일부의 그 국회에서 발언을 통하면은 당국자의 발언 표면은 그런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뉘앙스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김주애가 뭐 군부대든지 아니면 뭐 이런 주요 국가 행사에 나오는 것들을 보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존귀한 자제분 이런 표현을 쓰는 거 보면은 어느 정도 김정은이 김주애를 그 차기 후계자로 내정하고 이거를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김정은은 정확히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되게 일남이녀 또는 어떤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남이 있다는 그런 정보 분석이 있죠. 장남이 있다는 정보 분석은 북한이 해외에서 김정은에게 들어가는 컨테이너를 따로 이제 해외 북한 주재 공간에서 챙기는데 그 컨테이너 안에 남자애들이 사용하는 뭐 그런 장난감들이 들어있던 첩보에 따라서 장남이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것이고요. 뭐 장남이 전면에 안 나왔으니까 혹시 뭐 약간 이상이 있냐, 건강에 문제가 있냐 이런 분석이 있는데 김주애는 그냥 사전에 무슨 그냥 내보내고 적정할 때 진짜 아직 꼭두각시 같은 역할. 꼭두각시는 아니지만 뭐 김정은이 정말 후계자를 김정은 나이가 젊지 않습니까? 아직 40도 안 되는데 후계자를 준비해야 될 만큼 그렇게 건강이 나쁜 상태이고 진짜 김정은이 건강이 안 좋구나. 아니면 후계자를 내세워야 할 때 그때는 뭐 아들을 내세울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근데 세습되면서 신격화된 권력들은 지금 김정은 3대 오면서 더 약해지고 있나요? 더 강해진 건가요? 아무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김씨 일가가 북한의 권력을 가지는데 원천 중에 여러 개 중에 하나인데 그 하나는 우상화, 신격화. 그렇죠. 이렇게 있습니다. 우상화 신격화를 하려면 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김일성, 일대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항일 운동을 하면서 광복을 찾은 것은 김일성 덕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북한에서는 가르치고 있고. 이대인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김일성이 그 항일 운동하던 백두산 밀영에서 사실 소련 땅에서 태어났지만 백두산 밀영에서 태어났다는 그 서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3대인 김정은 대에서 이르러서는 그런 서사가 없습니다. 없고, 뭐 어떤 출생의 비밀, 뭐 태어났을 때 뭐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상서로운 구름이 내려앉든지 뭐 이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단절된 채 뚝 떨어진 거죠. 그래서 뭐 혹자는 김정은이 이런 서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2010년에 천안함이라든지 아니면 연평도 포격전을 일으켜가지고 그것을 대체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분석도 있는데 하여튼 간에 이런 서사가 부족하고 그러면 4대째 김주애가 됐건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장남이 됐건 간에 4대 세습할 경우에는 그렇게 서사를 꾸릴 만한 무언가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 생전의 북한 체제 붕괴 가능성이나 뭐 이제 4대로 넘어가면서 그런 체제 붕괴 가능성은 좀 없나요? 3대 어쨌든 예전보단 권력이 좀 약해진 듯한 느낌이 있어서요. 최근에 권력이 약해지는 징후가 여러 가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방 배급제가 무너졌습니다. 김정은이 지난 1월에 보면은 지방 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초보적 생필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정치 문제이라고 본인이 시인할 정도로 지방 배급제가 무너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 반동 사상 문화 배교법 시행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한류 등 한국 드라마나 가요 같은 저장 매체를 들고 있기만 하더라도 뭐 사용까지 시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김정은 입으로 비사회주의 투쟁을 강화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례 없이 북한 체제가 뭔가 이렇게 자꾸만 균열이 생기고 그리고 이게 김정은이 위기를 느낄 만큼 그게 진행하고 있지 않나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라든지 1990년대에 그 대홍수 이후에 궁핍한 가정을 극복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무너질 거라고 전망했는데 지금까지 20년 넘게 버텨오지 않습니까? 북한이 나름대로 어떤 체제의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단정짓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 작가님이 저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시간 문제라 생각합니다. 시간 문제고 이게 오늘 내일 할지 아니면 5년일지 10년일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이 북한 체제에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김씨 일가가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질 것이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북한 체제
붕괴시키는 방법은 뭘까요? 사실 체제가 무너지면 북한이 무너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이 6.25 이후에 북한과 체제 경쟁을 하면서 한국은 북한은 한국을 상대로 체제를 붕괴하려고 갖은 공작을 다 했는데 두 체제 현재 건재하지 않습니까? 그게 쉽지 않은데요. 단 한 번의 어떤 방법으로 북한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마법의 탄환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때문에 국제 체제가 촘촘하죠. 물론 중국과 러시아 등 통해서 구멍이 있지만 하여튼 이 국제 제재를 좀 더 촘촘하게 지어가지고 북한의 어떤 경제를 이런 표현하기 죄송합니다. 말려버리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결국 북한이 협상장에 나오든지 그러니까 손을 두고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무너지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금방 이루어지진 않겠죠. 그럼 언젠가 한반도 통일은 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랑 어떤 방식으로 결국 통일은 이루어질까요? 이것도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일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한국과 북한은 체제가 달라서 수십 년 동안 적대 관계에 있지만은 동일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공유하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예를 저는 소련을 보는데 소련이 여러 개의 공화국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1991년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탄생하면서 각 공화국이 독립했는데 어떤 단위로 쪼개졌습니까? 동일한 민족 단위로 쪼개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어떤 민족이라는 거는 되게 고차원적인 사변적 개념이긴 하면서도 국제 정치에서는 하나의 단위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체제가 국가로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면은 북한 주민은 일단 제일 먼저 한국과의 통합을 고려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통일에 대한 준비를 아주 차근차근히 해나가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요즘에 한국 무기가 전 세계에서 참 인기를 끌고 있는데 한국 무기는 2023년에 어느 정도 수출이 되었고 방위 산업이 매력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시느냐? 예. 기자님은? 일단은 지난해 K방산 수출액이 130억 달러입니다. 이게 2020년, 그러니까 전에는 2020년에는 173억 달러인데 약간 떨어졌고요. 그리고 작년 목표가 원래 200억 달러였는데 70억 달러 정도가 좀 모자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나름대로 작년에 K방산 농사를 잘 지었다 평가를 하는데 두 가지 기준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출 국가가 재작년 2022년에 4개국이었는데 작년에는 12개국, 3배로 늘었죠. 그리고 수출하는 품목이 2022년에는 6개였는데 작년에는 12개, 그러니까 2배로 늘었고요. 그만큼 저변이 확대가 됐다. 그래서 올해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K방산 수출 목표가 다시 20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아주 자신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위산업이 매력적인 거는 물론 방위산업은 주국을 파는 산업이라고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일단은 마진을 따진다면은 아이폰 같은 스마트폰 이런 민수에 비해서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무기는 한번 수출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최소 30년에서 40년 동안 유지보수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부품을 내주거나 아니면 또 업그레이드를 해주거나 그럼 훈련을 운영을 해주거나 이런 등등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계속 얻을 수 있어서 한번 수출하면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마련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무기는 컨베이어 벨트 해가지고 개량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수공업 같은 그런 작업 구조로 수공업 조립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무기 생산이 그래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22년에 정부 분석에 따르면 방산 수출로 일자리가 13만 개 태어났고 생산 유발 효과가 46조 원이라고 합니다. 전쟁은 다른 국가들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세계가 한국의 K방산 선택하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컸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가성비, 극강의 가성비를 K방산이 갖추고 있는데요. 자주포만 비교해 보십시오. 자주포, 요즘에 한국에서는 K9이라는 자주포를 팔고 있고 그 다음 가는 경쟁자가 독일의 PZH-2000인데요. 둘 가격을 보면은 K9이 PZH-2000의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러나 성능은 우열을 가리기 힘듭니다. 물론 독일께 조금 더 나은 점이 있지만 그게 압도적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약간 미세한 차이 정도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방공무기, 중거리 방공무기 체계 한국에는 천궁이 있고 미국에는 전세적인 베스트셀러인 패트리어트가 있지 않습니까? 패트리어트 중에서 가장 최신형의 팩3 MSE가 있는데 이거를 가격 비교를 하면 천궁2가 팩3 MSE보다 7분의 1 가격입니다. 그러면 엄청 싸네요. 엄청 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돈 많은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도
거기도 패트리어트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공을 추가적으로 구매한 것입니다. 돈 많은 중동의 산유국조차 감당하기 힘드니까요. 방공미사일은 거의 뭐 포탄처럼 총알처럼 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납기입니다. 납기는 이거는 한국의 특수한 안보적 현실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국가들은 냉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평화배당금이라고 있죠. 평화배당금이 뭐냐면은 국방비에 쓸 돈을 다른 뭐 복지라든지 이런 예산을 전용하면서 평화배당금을 상당히 많이 들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군수산업 생태계가 무너졌습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독일이죠. 유럽에서 독일제 무기를 사고 싶어도 독일의 군수 공장들이 지금 라인이 다 죽어 있거나 아니면 축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납기를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문을 해도 언제 받을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그 당연히 K방송 한국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겠죠. 한국 무기 중 그럼 가장 인기 있는 거 말씀하신 그 자주포 K9은 천궁 이런 것들인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베스트셀러는 K9입니다.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 전 세계에서 수출 계약이 돼서 완전히 이제 계약을 맺은 것까지 포함하면은 155mm 자주포가 1,401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45%가 K9입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죠. 근데 이 수치는 2002년에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K9을 계약했는데 그걸 100% 반영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절반이 훨씬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155mm 자주포가 서방권의 표준인데 그 절반 이상이 K9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전쟁이 뭐 세계 각국에서 혹시나 일어나면 K9끼리 부딪힐 수도 있겠네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저 방산 수출 붐이 일어나고 있으면서 증시도 방산 관련주들이 좀 뜨거운데 그럼 한국 정부는 어떻게 이런 걸 좀 지원해야지 한국의 방산 산업이 더 잘 될까요? 한국 정부의 지원이 가장 필요합니다. 뭐냐면은 그 방산이라는 분야는 G2G입니다. 거버먼트 전형적인 G2G 시장인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수출을 하려고 하더라도 어떤 기업이 해외 국가와 마음대로 계약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겠죠. 그리고 대금 결제는 대개 보면은 차관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수출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이 수출개정은행법 통과가 미뤄지면서 지난해 그 폴란드의 방산 수출이 진행이 됐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차관 액수 문제 때문에요. 신용 공유 한도가 막혀가지고 한도가 차가지고 약간 주춤한 그런 사실도 있죠.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마케팅은 기업이 하겠지만 정부가 뒤에서 보이지 않게 정부가 전면에 나선 경우에는 부담이 되는 거고 어떤 외교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기업의 마케팅을 뒤에서 뒷받침하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제 대만 관련된 이슈가 좀 있는데 이 두 개 국가 다 대만의 목숨을 거는 이유는 좀 뭘까요? 그만큼 대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남중국해에서 동북아시아, 한국과 일본 동북아시아에 있는 그 선의 딱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 대만을 통제하는 국가가 이 주요 항로인데 이 항로를 통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전략적인 위치도 굉장히 중요할 뿐더러 또 미국 입장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대만의 TSMC라는 전 세계 반도체 압도적인 기업이 있는데 미국의 계획 중에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대만을 점령할 경우에 TSMC의 생산시설을 파괴하고 주요 기술진을 해외로 빼돌리는 그런 컨틴전시 플랜도 세워야 된다는 이런 중국에 넘겨줄 수 없다는 넘겨줄 거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죠. 반면에 중국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이 어떤 위치냐. 중국은 근현대사에서 100년간의 치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1949년 제1차 아편전쟁에서 졌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어쨌든 천안문에서 중공의 설립을 선포할 때까지 이 100년 동안 외세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치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고자 시진핑이 내세운 게 뭡니까? 중국몽이죠. 중국몽의 완성은 대만의 점령, 중국 입장에서는 통일이겠죠. 중화민족의 통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모두 4월을 건 이익이 대만에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뭔가 남북 간의 그런 전쟁보다 사실 중국이 대만에 침공할 가능성이 훨씬 제가 생각했을 때 더 커 보이는데 그렇죠. 실제 중국이 대만 침공할 가능성이 있는지랑 만약에 중국이 대만 점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경고는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일단 그 시점이 2027년이라고 합니다. 이게 언제 처음 나왔냐면 2021년 3월에 그 당시 그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의회 청문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만은 중국이 야심차게 노리는 목표이고 그 위협은 향후 6년 안에 분명해질 것이다. 2021년에서 6년이라면 2027년을 얘기하고 7년이죠. 그렇죠. 왜 2027년이냐? 인민해방군이 1927년에
창군됐다고 중국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100주년이 되는 거죠. 2027년. 그러니까 공산권 국가들은 이런 그 주년, 주기를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7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는 얘기가 이때부터 퍼지게 됐고요. 그러나 그것은 뭐 중국의 전략적 판단과 전쟁 준비에 따라서 침공 시기는 바뀔 수도 있고 또 침공이 안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은 상당수 전문가는 앞으로 10년 안에 이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쳐들어갈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을 때 물론 뭐 미국을 비롯한 나토 국가들,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지만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직접 개입하진 않았죠. 그러나 중국과 대만의 전쟁은 국제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일단은 미국은 직접적으로 거의 뭐 확신은 안 하지만 거의 뛰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대만 관계법이라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만과의 국교를 단절하면서 대신 대만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법을 미 의회가 통과시켰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만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지위, 위치가 있고 그리고 TSMC 등 이런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미국은 대만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 개입할 대상이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처럼 직접적으로 군사력을 보낼 수는 쉽지는 않겠지만은 일본도 나름대로 대만에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의 그 난세이 제도라고 있는데요. 저기 오키나와부터 쭉 내려가가지고 오키나와도 포함돼서 쭉 내려가가지고 제가 요니군인가 대만에서 한 200km도 안 되는 그 조그만 섬이 있는데 그것도 일본 영토입니다. 일본의 섬인데 거기에 최근에 일본이 미사일을 배치하는 등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만과 가깝기 때문에 대만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일본이 군사적으로 대비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대의 섬을 군사기지와 요새화를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도 나름대로 그 대만과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뛰어들 수 있는 대상이 호주도 있습니다. 호주는 최근에 미국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분명히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으로 대만 사태에 개입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프랑스와 영국이 함대를, 그러니까 군함을, 특히 독일도 그렇습니다. 전투함이, 그러니까 항공모함도 작년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파견한 적이 있죠. 한국도 들렀고요. 재작년이군요. 죄송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가 여차하면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전쟁에 개입할 수 있다. 뛰어들 수 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대만 사태고요. 나토 국가들도 개입할 수 있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는 국제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만을 도와주는 국가들 호주, 나토, 미국, 일본 등이 있으면 중국은 누가 도와주나요? 만약에 중국을 뭐 직접적으로 도와주지는 않겠지만은 무기라든가 지원하든가 이런 걸 러시아 결국 중국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러시아가 있을 테고요. 이란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가장 우려하는 게 북한입니다. 북한의 태도인데요. 보면은 역사를 보면요, 말이요. 한국 역사를 보면은 중국이 내부를 아니면 또 외부에 대해서 뭔가 할 때 뭔가 전쟁을 벌이거나 단속을 해야 될 때 후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한반도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만약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는 북한을 부추겨서 아니면 북한이 중국을 도우기 위해서 스스로 전면전까지는 안 해도 상당한 큰 규모의 군사적 도발, 무력 사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의 나라 일이 아니고 꼭 대만 사태가 남의 나라는 일은 아니고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중국이 대만 침공하게 되면 그러면 미국이 참가하는 건 거의 확정적이니까 한국도 당연히 참가하게 되는 건지 그리고 한국이 대만 문제 참여 안 하면 좀 어떻게 될까요? 그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 정부가 대만 사태 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확실하게 밝히진 않지만은 전반적인 기조는 적극적으로 또 외교적인 지지를 하거나 아니면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겠지만은 군사력 분야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했던 그 비슷한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인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영토가 대만과 가까운 데 있고 어느 정도 이익이 걸려 있지만은 한국은 일본과 또 다른 위치가 있고요. 그만큼 대만 사태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어떤 핵심적인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지 않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미국도 그 점은 이해는 물론 서운하거나 또는 좀 섭섭해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해는 할 거라고 봅니다. 적절한 선에서 우리가 어떻게 스탠스를 할지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지금 한국에 미군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만과 관련되면 한국의 오산이든 거기서 이제 미군이 대만으로 가겠죠. 그러면 중국이 가만 놔둘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태를 미연에 만지기 위해서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뭔가
큰 일을 하나 꾸미겠죠. 그래서 군사적으로 그 주한미군을 움직일 수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상당한 규모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것도 별개로 아까 제가 폴 라케메라 그 주한미군 사령관의 초청으로 CP탱크를 방문했는데 그때 인터뷰에서 대만 사태 관련 질문을 했습니다. 그 주한미군이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을 지키는 게 임무이고 그렇죠. 미국은 여러 개의 전쟁에 대처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사령관의 말이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나름대로 조율된 거니까 현재 미국의 입장은 주한미군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그 대만 사태에 투입할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안심해야 될 게 아닌 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냐에 따라서 맞아요. 미국의 대응도 달라질 수 있고요.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있습니다. 그 전략적 유연성이 뭐냐면은 그 해외에 주둔한 미군을 한 곳에 붙박이로 두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 그래서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 부대가 이라크 전쟁 때 이라크로 떠난 적이 있습니다.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개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질 경우에는 주한미군을 옮길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어떤 계획을 갖거나 적극적으로 뭐 처음부터 주한미군을 변수에 집어넣어서 작전 계획을 세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주한미군이 투입하게 되면 한반도에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일이 미래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사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럼 주한미군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 방어만을 위해 존재하는 군대인 건가요? 아니면 사실 다른 목적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일단은 폴 라케메라 사령관이 강조했듯이 주한미군의 제1 임무는 한반도 방어입니다.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것인데 그것을 제일 중요한 거 부차 임무라는 것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미국 입장에서 28,500명 정도인데 주한미군이 그리고 지상군이 상당히 있습니다. 일개 여단이 전투 여단이 있고 나름대로 충실한 전력을 갖추고 있는데 이것을 오롯이 한반도 방어만을 위해서 여기 갖다 두냐 이거 약간 손해보는 장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의 당국자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셈법을 좀 달리할 필요도 있겠죠. 물론은 이런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한국이 불안해하니까 한국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붙박이로 하겠다고 강조를 하지만은 결국 국익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유사시에 정말 필요할 경우에는 주한미군을 뺄 수 있다. 이게 제 추정입니다. 만약에 대만에서 중국과 미국의 이제 그 충돌이 있으면 미국이 진짜로 기대하는 한국의 역할은 어떤 걸까요? 아까 제가 통합업체를 얘기했죠. 미국은 통합업체라는 개념을 통해서니까 미국이 혼자 전 세계 경찰을 하기에는 예전에는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힘이 벅찹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동맹국과 우방국이 손을 거들어 주길 바라고 그들의 협조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대만 사태에서 미국을 돕기를 분명히 바라겠죠. 그 내심 바라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가급적으로 직접적으로 놓지 않고 간접적으로 돕게 하겠죠. 그래서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부터 잘 생각을 해두고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것인가. 언젠가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회사에 다닐 때도 라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현실에서는 뭐 있잖아요. 그렇죠. 뭐 어느 임원 라인, 뭐 비임원 라인이 있는데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했다가 정말 잘 될 것 같은 분을 참으면 좋은 거지만 사실은 그게 실제로 쉽지 않잖아요. 누군가 하나의 선택지에서 타긴 타야 되잖아요.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뭐 우리도 미국과 중국의 그런 G2 갈등 속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어느 순간 우리도 어느 한쪽으로는 정확하게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예스와 노 상황에 우리가 놓이지 않게끔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만 사태 때 미국이 우리냐 중국이냐 묻기 전에 우리가 미리 사전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제 가장 중요하시는 게 인도 태평양 전략인데 인도양과 태평양 하나 묶어서 하나의 권역에 중국을 차단하고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 우방국을 어떤 세력권을 확실하게 다지겠다 이런 전략인데 거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군사적으로 꼭 하는 건 아니지만은 동남아시아나 태평양 연안 국가들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지원하거나 아니면은 뭐 안보 협력을 강화하거나 뭐 훈련을 같이 한다거나 우리가 뭐 직접 뭐 무기를 안 보내거나 병력을 보내지 않더라도 뭐 같이 훈련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군사라고 시연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그리고 이런 방안을 통해서 미국을 도울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은 미국이 yes or no 시츄에이션을 한국에게 강요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바라는 게 이게 좀 정치적으로 민감한 건데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좀 더 안보 협력을 강화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핵심적인 파트너는 아무래도 일본입니다. 일본이고 오늘 뭐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거를 좀 더 글로벌한 관계로 확대하려고 하는데 한국과 미국이 좀 더 긴밀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조처들을 사전적으로 미리 선제적으로 한다면은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 네가 형편이 이번에는 안 되니까 도와줄 수는 없겠지만
다음엔 도와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최근에 김작가 TV에서도 이제 안보와 관련된 영상을 많이 올리니까 뭐 이제 거기에 댓글 중에 어떤 댓글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왜 자꾸 뭔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냐라고 이제 댓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상을 올리는 거는 이제 예전에는 전쟁이 이제 안 일어날 것처럼 생각은 했지만 러시아 뭐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라든가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라는 걸 보면서 이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약간의 위기의식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 하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뭔가 안보와 관련해서 저희 시청자 분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이런 내용을 작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불안해하라고 이렇게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면은 그만큼 먼저 준비를 하고 충실하게 하면은 앞으로 이런 일이 미연에 방지할 수뿐더러 원치 않았던 사태가 일어날 경우에 우리가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국제정치의 현실은 엄혹합니다. 엄혹하고 냉전 이후 정말 역사의 종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알았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살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가장 큰 피해는 민간인이 있습니다. 군인보다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위하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 어떤 호전적이고 뭐 군국적인 정서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평화를 위해서 준비를 하지 않은 그런 의도에서 여러분께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간혹 저보고 호정강 기레기라고 하는데 전 평화를 사랑합니다. 자, 중앙일보 국방선임기자이자 군사안보연구소장으로 활동하신 기자님 보셨을 때 지금 이런 기사나 이런 유튜브 영상이 나오는 게 단순히 뭐 그냥 누군가 억울하든가 자극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좀 전쟁이라든가 이런 안보에서 좀 그런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진 거는 맞나요? 높아졌습니다. 아주 높아졌고, 그리고 지금이야 중동에서 이스라엘 하마스가 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지만은 그 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가장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꼽혔던 건 한반도입니다. 북한은 지금도 긴장 관계를 이어갔고 조금만 틈만 보여주면은 북한이 도발을 벌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불이 나는 걸 구경하듯이 쳐다본 상황 아니고 우리가 한번 무엇이 필요한가, 이거는 어떤 정치적 인연과 상관없이 그렇죠.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지속할 수 있는가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올해 40 초반인데 벌써 제가 군대를 제대한 지가 거의 20년 지났더라고요. 예, 동안이십니다. 그만큼 많이 늙었다라는 거죠. 제가 21살에 군대를 갔다가 이제 그때는 2년 1개월 정도 복무하고 이제 제대를 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안보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 전문가분들 또 기자님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한 말씀 해드리겠습니다. 해도 됩니다. 그 안보 상황이 녹록치 않은데 제가 이제 국방부를 출입하다 보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이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안보의 최전선에서 묵묵하게 나라를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에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자신의 임무를 그렇죠. 묵묵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후방에서 발벗게 인생에서 가장 또 빛나는 그렇죠. 시기. 빛나는 시기를 희생하고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군인 물론 현대사에서 서울의 봄도 보셨겠지만 잘못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지금 우리 최전선에서 경계를 하고 있는 국군 장병의 벌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성원해서 사기를 좀 올려주십시오. 길 가다가 장병들 만나면은 소관단 말 한마디 해주십시오. 예. 제가 군에서 강원도에 있었는데 경계 근무 서는 거 힘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마 지금 이 낮에도, 그 다음에 밤에도, 새벽에도, 그 다음에 해안가에도, 그 다음에 지피에도 누군가가 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편하게 잠을 자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현관문이 지금 만약에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대부분 안전하다고 느끼지만 현관문을 열고 잠이 들면 아마 잠이 안 드실 거예요. 그렇죠. 불안해서. 누가 들어올지 몰라서. 근데 지금 그런 역할들을 군인분들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약간 몇 년 동안 전쟁을 잊고 살 정도로 편안하게 살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네, 군인 장병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안보에 대해서 좀 감심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핵과 관련된 그리고 군사력과 관련된 또 못다한 질문인데 그거는 조만간 또 기자님 모시고 좋은 콘텐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이철재 기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